시골 부모님 댁으로 가는 길에 한 여자는 숲에서 길을 잃은 어린 여자아이를 발견했다. 아이가 자신과 같은 마을에 산다는 것을 알게 된 여자는 아이를 차에 태웠다. 잠시 기름을 넣기 위해 주유소에 들렀을 때 주유소 직원은 여자아이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속삭였다. 조심해서 차에서 내리세요. 그 아이는 이다은 매력적인 30세 여성은 유부남인 자신의 상사와 미친 듯이 사랑에 빠졌다. 그가 곧 아내와 이혼할 것이라고 말할 때마다 그녀는 진심으로 그를 믿었다. 심지어 질투심 많은 박민준 대표가 신경 쓰지 않도록 잠재적인 구애자까지 밀어냈다. 이다은은 은수저로 커피를 천천히 젓고 있었다. 설탕이 녹은 지는 이미 오래였다. 그녀의 시선은 가을 카페 창밖으로 향해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트렌치 코트를 입고 우산을 든 행인들이 스쳐 지나갔다. 차가운 비가 지붕을 두드리며 단조로운 리듬을 만들어냈고 그 리듬에 맞춰 생각에 잠기기는 너무나 쉬웠다. 30살. 여자가 인생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할 나이인 것 같았다. 하지만 다은은 부적절한 남자와 사랑에 빠진 길 잃은 소녀처럼 느껴졌다. 박민준. 마음속으로 그의 이름을 되뇌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더 빨리 뛰었다. 그녀는 우아하게 빗어 올린 밤색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 넘기고 다시 시계를 보았다. 점심시간이 끝나가고 있었지만 사무실로 돌아갈 마음이 들지 않았다. 아침에 엘리베이터에서 있었던 만남으로 온통 머릿속이 가득 찬 지금은 아니었다. 곧 다은 씨, 아주 곧 자유로워질 거야.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몇 초간의 귀중한 시간 동안 단둘이 남았을 때 그가 속삭였다. 그의 손이 그녀의 손목에 닿았고 익숙한 온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가 이 말을 몇 번이나 했던가. 다은은 이제 세는 것을 포기했다. 3개월, 4개월, 아니면 벌써 5개월. 시간은 끝없이 이어지는 이혼 약속의 기다림 속에서 흐릿해져만 갔다. 여기 자리 있나요? 목소리에 그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청바지에 스웨터를 입은 키 큰 남자가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안태준. 같은 회사 IT 전문가 중 한 명이었다. 그들은 같은 건물에서 1년 넘게 일했지만 거의 대화한 적이 없었다. 그는 기술 지원을 담당했고 그녀는 마케팅 팀에서 프로젝트를 이끌었다. 아니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맞은편의 빈 의자를 가리켰다. 안태주는 샌드위치 접시와 차 한 잔을 앞에 놓고 자리에 앉았다. 그의 검은 머리는 약간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다은이 항상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들에게서 보았던 평온한 자신감이 엿보였다. 오늘 날씨 정말 끔찍하네요. 그렇죠. 그가 빗방울이 흘러내리는 창문을 향해 고갯짓하며 말했다. 네. 전형적인 10월 날씨죠. 다은은 대화에 집중하려 애쓰며 동의했다. 그래도 저는 이런 날씨를 좋아해요. 뭔가 마음을 안정시키는 게 있어요. 정말요? 안태주는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물며 놀라워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 온다고 불평하는데 긍정적인 면을 찾으시는군요. 아마 기분 탓이겠죠. 다은은 어깨를 으쓱했다. 가끔은 비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맞아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안태주는 행간의 의미를 읽으려는 듯 그녀를 유심히 쳐다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화제를 바꿨다. 그런데 최근에 독일 파트너들과 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치셨다고 들었어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은은 그 칭찬에 기분 좋은 온기를 느꼈다. 최근 들어 칭찬을 듣는 일이 거의 없었다. 쉽지는 않았지만 결과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어요. 분명 휴가를 꿈꾸고 계시겠네요. 오, 네. 그녀는 활기를 띠었다. 비가 오지 않는 곳으로 가고 싶어요. 스페인이나 그리스 같은 곳으로요. 태양, 바다, 전화도, 이메일도 없는 곳을 상상해 보세요. 천국처럼 들리네요. 안태준이 웃었다. 저는 산으로 여행 가는 꿈을 꿔요. 신선한 공기, 고요함, 오직 당신과 자연뿐이죠. 혼자 있는 걸 좋아하시나 봐요. 혼자 있는 것보다는. 그는 살짝 얼굴을 붉혔다. 그냥 가끔은 번잡함에서 벗어나고 싶어서요. 다은 씨는 여럿이서 쉬는 걸 선호하세요? 아니면 혼자서요?
다은은 생각에 잠겼다. 예전에는 둘만의 낭만적인 여행을 꿈꿨다. 민준과 함께 파리의 거리를 거닐거나 산토리니 해변에서 일광욕을 하는 모습을 상상했다. 하지만 그 꿈들은 점점 더 희미해져 갔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안태준의 시선이 더욱 진지해졌다. 다은은 대화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불안하게 카페 입구를 쳐다보다가 그대로 얼어붙었다. 문틈으로 박민준이 나타났다. 그의 다부진 몸매를 강조하는 값비싼 남색 정장을 입은 키 크고 우아한 모습, 희끗희끗한 관자놀이는 그에게 중후함을 더했고 다은이 그토록 사랑했던 회색 눈은 지금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민주는 그들의 테이블을 훑어보았고 안태준에게 시선이 머물자 그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졌다. 다은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평소와 같은 쾌감 때문이 아니라 차갑고 불안한 무언가 때문이었다. 민준의 시선에는 그녀가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분노, 실망, 아니면 그저 무관심? 그는 한마디 말도 없이 나타났을 때처럼 갑작스럽게 돌아서서 카페를 나갔다. 다은 씨, 괜찮으세요? 안태준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자신이 눈을 크게 뜨고 숨을 고르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네, 괜찮아요. 그녀는 서둘러 자신을 추스르며 대답했다. 그냥 아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정장 입은 그 남자요. 굉장히 인상적으로 보이네요. 저희 회사 대표님이세요. 다은은 자신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들리기를 바라며 짧게 설명했다. 안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다. 그는 차를 다 마시고 시계를 보았다. 즐거운 사람과 함께 있으니 시간이 빨리 가네요.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주말에 어디 같이 가실래요? 근처에 새로 생긴 멋진 레스토랑이 있어요. 아니면 날씨가 좋아지면 그냥 산책이라도 할까요? 그 질문에 다은은 당황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편안한 대화를 즐기고 있었지만 민준의 등장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생각이 엉켰고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안태준에게 틀림없이 들릴 것 같았다. 아니요. 그녀는 퉁명스럽게 대답했고 곧바로 자신의 무례함을 후회했다. 그러니까. 저 바빠요. 알겠습니다. 안태준은 기분 나빠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호기심이 더 커 보였다. 그럼 다음 주말이나 평일 저녁은 어떠세요? 그의 목소리에 담긴 끈기가 그녀를 짜증나게 했다. 왜 남자들은 한 번에 알아듣지 못할까? 다은은 점점 커지는 긴장감을 느꼈고 민준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 시선은 무엇을 의미했을까? 왜 그렇게 빨리 떠났을까? 태준 씨, 제 말을 이해 못하셨나 보네요. 그녀는 목소리를 제어하려 애쓰며 말했다. 저 만나는 사람 있어요. 마지막 말은 그녀가 의도했던 것보다 더 크게 울렸다. 옆 테이블에 몇몇 손님들이 돌아보았다. 다은은 수치심과 분노로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났지만 팔꿈치로 커피잔을 치고 말았다. 젠장! 그녀는 갈색 액체가 테이블 위로 쏟아지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며 외쳤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에요. 커피가 사무실에서 가져온 서류 폴더에 쏟아졌다. 새로운 프로젝트에 관한 중요한 서류들이 젖기 시작했다. 안태준이 도우려고 벌떡 일어섰지만 다은은 이미 디스펜서에서 냅킨을 마구 뽑아내고 있었다. 다은 씨, 제가 도울게요. 됐어요. 그녀는 서류를 닦으며 잘라 말했다. 몇몇 페이지는 완전히 망가졌다. 그냥 저 좀 내버려 두세요. 그녀는 젖은 폴더와 핸드백을 움켜쥐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빠르게 출구로 향했다. 등 뒤에서 안태준이 무언가 말하려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그녀는 듣지 않았다. 밖에는 비가 더 거세지고 있었다. 다은은 카페 처마 밑에 서서 망가진 서류를 가슴에 끌어안고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행인들은 우산 아래 몸을 숨긴 채 서둘러 지나갔고 그녀는 완전히 길을 잃은 기분이었다.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그녀는 생각했다. 30분 전만 해도 그녀는 점심시간에 커피를 마시는 지친 직장인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망가진 서류를 들고 빗속에 서서
삶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진 것 같다고 느끼고 있었다. 모든 것이 민준의 단 한 번의 시선 때문이었다. 수천 마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준 단 한 번의 시선. 그리고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사무실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다은은 축축한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고 어깨를 펴고 회사 건물로 다시 향했다. 그녀의 구두굽이 젖은 아스팔트 위를 또각거리며 그녀가 동시에 기다리면서도 두려워하는 대화까지 남은 시간을 재고 있었다. 사무실에 돌아오자마자 그녀는 곧장 박민준 대표의 사무실로 향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아직 점심 식사 중이었다. 그녀는 박민준, 대표이사라는 명패가 붙은 육중한 참나무 문 앞에 멈춰서서 잠시 숨을 골랐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 옆 사무실에서도 들릴 것만 같았다. 그녀는 조용히 노크하고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다. 문고리를 돌려 잠그고는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상사에게 다가갔다. 민주는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에 앉아 컴퓨터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에게 그녀는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젊은 애인일 뿐이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그 생각이 고통스럽게 찔러왔지만 다은은 애써 떨쳐내려 했다. 왜 왔어? 그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아침 엘리베이터에서와는 전혀 다른 차가운 톤이었다. 다은은 불안감을 느꼈지만 평소처럼 행동하기로 했다. 카페에서 왜 그렇게 갑자기 가버렸어요? 그녀는 그의 뒤로 다가가며 물었다. 그녀는 그의 어깨에 손바닥을 얹고 긴장된 근육을 부드럽게 마사지하기 시작했다. 보통 그는 그녀의 손길에 긴장을 풀었지만 지금 그의 어깨는 돌처럼 굳어 있었다. 중요한 일이 생각나서 그가 여전히 돌아보지 않고 건조하게 대답했다. 질투하는 줄 알았는데. 그녀는 그의 귓가에 장난스럽게 속삭이며 숨결이 그의 피부에 닿게 했다. 예전에는 이 행동이 그를 모든 것을 잊게 만들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더욱 긴장할 뿐이었다. 다은 씨, 착각이야. 그가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그의 목소리 톤에 그녀는 한 걸음 물러섰다. 무언가 잘못됐다. 아주 잘못됐다. 그럼 왜 지금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녀는 초조함에 입술을 깨물며 물었다. 민주는 마침내 의자를 돌려 그녀와 마주했다. 단둘이 있을 때면 늘 따뜻하고 욕망으로 가득 찼던 그의 회색 눈이 지금은 차가운 무관심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다은은 불길한 예감에 속이 울렁거리는 것을 느꼈다. 있잖아, 우리 헤어져야겠다. 그가 마치 일상적인 업무 문제를 논의하듯 차분하게 말했다. 그 말은 물리적인 타격처럼 들렸다. 다은은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깜빡였다. 지금 이럴 수는 없었다. 이렇게 아무 설명도 없이. 이게 질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녀는 농담을 하려 애쓰며 그의 얼굴로 손을 뻗었다. 손가락이 그의 뺨에 닿았지만 그는 마치 그녀의 손길에 댄 것처럼 날카롭게 몸을 피했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가서 그녀에게 등을 돌렸다. 다은 씨, 지금 농담하는 거 아니야. 그가 비 내리는 거리를 내다보며 말했다. 그러니 내 사무실에서 나가. 그는 뒷목을 문질렀다. 다은이 아는 버릇이었다. 그는 긴장하거나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 항상 그렇게 했다. 민준 씨, 무슨 일이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침만 해도 전혀 다른 말을 했잖아요. 곧 자유로워질 거라고 약속했잖아요. 내가 당신을 해고해야 이해하겠어? 그가 돌아보지 않고 차갑게 말을 끊었다. 마지막 말은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다은은 다리가 후들거리고 눈에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건 사실일 리 없었다. 그들 사이에 있었던 모든 일들 후에, 모든 약속과 미래에 대한 계획 후에 다은은 민준의 사무실에 서서 발밑에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눈물이 눈가를 태웠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참으려 애썼다. 이곳에서 그의 앞에서 그가 그녀가 믿었던 모든 것을 잔인하게 파괴한 후에는 안 되었다. 민준 씨, 제발요. 그녀는 절망에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게 무슨 착오라고,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말해줘요. 그는 여전히 창밖을 내다보며
그녀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다. 비는 더욱 거세졌고 빗방울은 마치 그들의 관계의 마지막 순간을 재는 것처럼 유리를 두드렸다. 차고 없어, 다은 씨.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녀는 그 속에서 희미한 떨림을 감지했다. 나는 당신이 구차한 설명 없이도 이해할 줄 알았는데. 이해하다니요? 그녀의 목소리는 비명으로 갈라졌다. 당신이 그냥 날 이용했다는 걸요? 이혼에 대한 당신의 모든 약속이 거짓말이었다는 걸요? 민준이 꽤 돌아섰고 그녀는 그의 눈에서 무관심이 아닌 피로와 짜증에 가까운 새로운 감정을 보았다. 목소리 높이지 마. 그가 경고했다. 여긴 사람들이 일하는 곳이야. 사람들? 그녀는 쓰게 웃었다. 그럼 저는 당신에게 뭐죠? 그냥 유흥거리? 다은 씨, 그만 좀 해. 그가 가까이 다가와 목소리를 낮췄다. 당신도 성인이잖아. 무슨 일을 시작하는지 이해했어야지. 그 말은 어떤 뺨보다도 더 아프게 그녀를 때렸다. 다은은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들은 말에 충격을 받았다. 순식간에 눈물이 차올랐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이해했어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다. 그런데 당신은 그냥 나를 가지고 논 거군요. 그녀는 더 이상 이 사무실에 있을 수 없었다. 방금 자신의 심장을 산산조각 낸 사람과 같은 공기를 마실 수 없었다. 다은은 빠른 걸음으로 문으로 향했고 문을 열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쳐나갔다. 복도는 끝없이 길게 느껴졌다. 그녀의 구두굽 소리가 광택나는 바닥을 두드리며 정적 속에 메아리 쳤다. 점심을 먹고 돌아오던 몇몇 직원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지만 그녀는 그들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았다. 지금 그녀가 원하는 유일한 것은 모든 이로부터 숨어 부서진 세상의 조각들을 끌어모으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들의 관계가 이렇게 끝나버렸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설명도 바로잡으려는 시도도 없이 그저 차가운 말과 떠나라는 명령뿐, 마치 지난 몇 달이 아무 의미도 없었다는 듯이. 다은은 여자 화장실에 도착해 가장 안쪽 칸에 들어가 문을 잠갔다. 여기서 그녀는 마침내 감정을 터뜨릴 수 있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며 아침에 공들여 한 화장을 번지게 했다. 그녀는 자신을 추스르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진정되었다고 생각할 때마다 그의 말이 기억 속에서 떠올랐다. 당신도 이해했어야지. 무슨 일을 시작하는지. 그녀는 핸드백에서 거울을 꺼내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았다. 눈은 빨갛고 부어 있었고 마스카라는 번져 있었다. 립스틱은 지워졌다. 끔찍한 모습이었다. 다은은 냅킨으로 눈가를 닦고 눈물 자국을 감추려 애쓰며 자신을 정돈하기 시작했다. 하느님,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그녀는 자신의 반사된 모습에 속삭였다. 어떻게 이혼에 대한 그 동화 같은 이야기를 믿을 수 있었을까? 문이 열리는 소리에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누군가 화장실로 들어왔고 다은은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다. 물론 그녀가 속상했겠지. 하지만 그런 관계에서 뭘 더 기대하겠어. 격리부의 김지연 씨가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다. 응, 봤어. 그 사람 사무실에서 뛰쳐나오는 거. 온통 눈물 범벅이어서 솔직히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는데. 다은은 이를 악물었다. 사무실의 모든 사람이 그들의 관계를 알고 있었다는 말인가. 어떻게 그녀는 그들이 모든 것을 비밀로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할 만큼 순진할 수 있었을까. 지연 씨가 나가고 다은은 다시 혼자 남았다. 그녀는 몇 분 더 자신을 정돈한 후 이제 돌아갈 시간이라고 결심했다. 일을 해야 했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해야 했다. 적어도 퇴근 시간까지는. 하지만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그녀는 영업팀의 최소희와 마주쳤다. 최소희는 늘 도발적인 의상과 거침없는 행동으로 눈에 띄는 화려한 금발의 여성이었다. 어머, 다은 씨! 소희가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고쳐 바르며 외쳤다. 꼴이 좀 엉망이네. 다은은 지나치려 했지만 소희가 길을 막았다. 무슨 일이야, 자기? 그녀는 거짓 동정을 담아 말을 이었다. 대표님이 추가 서비스는 거절하셨나? 마지막 말은 너무나 조롱 섞인 투로 내뱉어져
다은은 피가 얼굴로 쏠리는 것을 느꼈다. 소희는 세상에서 가장 웃긴 농담을 들은 것처럼 웃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다은은 남은 존엄성을 지키려 애쓰며 차갑게 대답했다. 에이, 그러지 마. 소희는 몸을 완전히 그녀 쪽으로 돌려 이 순간을 명백히 즐기고 있었다. 아무도 당신들의 퇴근 후 업무 회의에 대해 몰랐을 거라고 생각해? 모두가 집에 갈 때 당신이 어떻게 늦게까지 남았는지 말이야. 소희 씨,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녀는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왜냐고? 소희는 큰 소리로 웃었다. 그냥 이제 당신 자리는 더 적합한 후보에게 넘어갔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그 말은 단검에 찔린 것처럼 아팠다. 다은은 소희를 더 자세히 쳐다보았고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을 발견했다. 너무나 반짝이는 눈, 만족스러운 미소, 목에 걸린 새로운 목걸이. 무슨 뜻이야?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그건 어떤 여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의 가치를 알고 더 큰 환상을 품지 않는다는 뜻이지. 소희는 머리를 매만졌다.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마지막 눈물을 닦고 빠르게 화장실을 나섰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설마 민준이 벌써 그녀의 대체자를 찾았단 말인가? 설마 그동안 소희와 동시에 만나고 있었던 걸까? 다은은 동료들의 시선을 애써 무시하며 복도를 걸었다. 모두가 동정이나 악의에 찬 눈으로 자신을 보는 것 같았다. 한 걸음 한 걸음이 힘들었지만 그녀는 억지로 계속 걸어갔다. 잠시 후 민준의 사무실을 지나갈 때 그녀는 본능적으로 걸음을 늦췄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녀는 우연히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녀가 본 것은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민준은 자신의 책상 옆에 서 있었고 그의 옆에는 소희가 있었다. 그들은 매우 가까이 서 있었고 그의 손은 한때 다은의 허리에 얹혔던 것처럼 소희의 허리에 놓여 있었다. 소희는 그의 귓가에 무언가 속삭였고 그는 예전에 오직 다은에게만 향했던 바로 그 미소를 짓고 있었다. 말도 안 돼. 그녀는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끼며 혼잣말을 했다. 민주는 문틈에 있는 그녀를 발견했다. 잠시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고 다은은 그의 눈에서 당혹감과 비슷한 것을 보았다. 하지만 그는 소희에게서 떨어지지도 무언가 설명하려 하지도 않고 그저 30분 전과 같은 차가운 무관심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소희도 그녀를 발견하고는 의기양양하고 잔인한 미소를 지었다. 어머, 다은 씨. 그녀는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인데. 다은은 돌아서서 빠른 걸음으로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굴욕을 견딜 수 없었다. 심장이 고통과 배신감으로 찢어질 것 같았다. 그렇다면 그녀가 옳았다. 민주는 단순히 그녀와 헤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대체자를 계획하고 있었다. 자신의 사무실에서 그녀는 문을 닫고 의자에 주저앉았다. 컴퓨터를 켜려고 할 때 손이 떨렸다. 일을 해야 했고 아무 일도 없는 척 해야 했지만 화면의 글자들이 흐릿해지고 생각이 엉켰다. 어떻게 그녀는 그렇게 바보 같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녀가 그에게 무언가 의미 있는 존재라고 믿을 수 있었을까? 이 모든 달 동안 그녀는 그들 사이에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는 환상 속에 살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녀는 그저 수많은 여자 중 하나일 뿐이었다. 남은 근무 시간은 안개 속처럼 지나갔다. 다은은 기계적으로 전화를 받고 서류를 검토하고 회의에 참석했다. 동료들은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 같았지만 아무도 감히 묻지 않았다. 어쩌면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그녀의 상태를 못 본 척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저녁 6시, 그녀는 물건을 챙겨 출구로 서둘렀다.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이곳을 빨리 떠나야 했다. 엘리베이터에서 그녀는 늦게까지 일하던 안태준과 마주쳤다. 다은 씨,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다. 점심때 일은 사과드리고 싶었어요. 기분 상하게 할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녀는 눈을 들지 않고 짧게 대답했다. 정말이세요?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그냥 힘든 하루였어요. 그녀는 억지 미소를 지었다. 별일 아니에요. 안태주는 무언가 더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엘리베이터가 1층에 멈췄고
다은은 서둘러 나갔다. 퇴근 후 그녀는 자신의 작은 아파트로 돌아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소파에 앉아 울기만 했다. 창밖에 비는 거세졌고 회색 구름은 그녀의 기분을 반영했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아내와 헤어지겠다고 약속했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웠고 함께 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녀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끝났다. 전혀 다르게.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그의 번호를 여러 번 눌렀지만 끝내 전화를 걸지는 못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돌아와 달라고 애원할까? 설명을 요구할까? 자존심이 더 이상 자신을 낮추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저녁은 끝없이 길게 이어졌다. 다은은 담요에 몸을 감싼 채 소파에 앉아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려 애썼다. 모든 계획과 꿈이 무너진 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자신의 굴욕을 아는 동료들의 얼굴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의 우주의 중심이 되었던 사람을 어떻게 잊어야 할까? 다음 며칠은 다은에게 진정한 고문으로 변했다. 서류에서 눈을 뗄 때마다 그녀의 시선은 무심코 민준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리고 매번 그녀는 같은 광경을 목격했다. 소희가 또 다른 서류 폴더나 커피잔을 손에 들고 우아하게 상사의 문으로 향하는 모습. 또 저기로 가네. 다은은 젊은 여직원이 문을 두드리기 전에 짧은 치마를 고쳐 입는 것을 보며 혼잣말을 했다. 다은의 심장은 고통과 분노로 죄어왔다. 그녀는 이 시나리오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한때 그녀 자신이 소희였으니까. 그때는 민준이 정말로 자신에게서 특별한 무언가를 보고 그들의 관계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했다. 얼마나 순진했던가. 목요일에 소희는 상사의 사무실에서 1시간 반 동안 머물렀다. 다은은 계속 시계를 보며 시간을 붓다. 마침내 여자가 나왔을 때 그녀의 머리는 약간 헝클어져 있었고 립스틱은 번져 있었다. 맙소사. 다은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끼며 속삭였다. 정말로 저러고 있구나. 금요일에도 상황은 반복되었다. 소희는 다시 민준의 사무실로 사라졌다. 다은은 손가락 마디가 하얘질 정도로 주먹을 꽉 쥔 채 책상에 앉아 있었다. 동료들은 상사의 닫힌 문과 다은을 번갈아 힐끗거리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기, 우리 저 신입, 왜 저렇게 부장님 주위를 자주 맴도는 거야? 김지연 씨가 서류를 들고 다은의 책상으로 다가오며 조용히 물었다. 모르겠어요. 다은은 컴퓨터에서 눈을 떼지 않고 거짓말을 했다. 아마 업무에 대해 물어볼 게 많은가 보죠. 김지연 씨는 코웃음을 쳤다. 무슨 질문? 걔는 간단한 보고서나 만드는데 생각할 것도 없잖아. 다은은 침묵했지만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 소리치고 싶었다. 모두에게 존경받는 그들의 상사가 실제로는 어떤 사람인지 진실을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누가 그녀를 믿어줄까? 게다가 그녀에게는 아무런 증거도 없었다. 바로 이 질문이 마지막 한 방울이 되었다. 다은은 소희가 다시 한번 민준의 사무실로 향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번에 여자는 특히 도발적으로 옷을 입고 있었다. 깊게 파인 네크라인에 딱 붙는 빨간 드레스. 그녀는 엉덩이를 흔들며 천천히 걸었고 다은은 몇몇 남자 동료들이 그녀를 시선으로 애는 것을 발견했다. 정말 나쁜 년. 다은은 이를 악물고 말했다. 시간은 고통스럽게 느리게 흘러갔다. 다은은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생각은 계속해서 닫힌 사무실 문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로 돌아갔다. 그녀는 민준이 소희를 껴안고 한때 자신에게 했던 것과 같은 말을 그녀의 귓가에 속삭이는 모습을 상상했다. 1시간 후 다은의 인내심이 바닥났다. 그녀는 의자가 벽에 부딪히며 쾅 소리를 낼 정도로 세게 밀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몇몇 동료들이 돌아보았지만 다은은 더 이상 그들에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복도를 빠르게 걸어 상사의 사무실로 갔다. 문 앞에서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 사무실의 모든 사람에게 들릴까봐 두려웠다. 문고리를 잡으려는 손이 떨렸다. 이제 그만. 그녀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진실을 알아낼 시간이야.
다은은 문을 확 열고 사무실로 뛰어들었다. 그녀가 본 것은 모든 예상을 뛰어넘었다. 소희는 민준의 무릎 위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은 그녀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고 그의 입술은 그녀의 목에 눌려 있었다.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그들은 급히 서로에게서 떨어졌다. 다은 씨! 민준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넥타이를 고쳐매며 외쳤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소희는 일어나서 드레스를 정돈하려 했다. 그녀의 얼굴은 당혹감으로 불타고 있었지만 다은은 그녀의 눈에서 부끄러움이 아닌 일종의 의기양양함을 보았다. 다은은 천천히 사무실로 들어와 문을 닫았다. 그녀는 여기서 뭘 하고 있죠? 업무 문제를 논의하고 있었어. 민준이 말을 시작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자신이 없었다. 업무 문제요? 다은은 쓰게 웃었다. 이게 업무 문제 논의라고요? 소희는 도전적으로 턱을 치켜들었다. 다은 씨, 이건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인이고. 닥쳐. 다은이 날카롭게 말을 끊었다. 성인이라고? 넌 네가 무슨 짓에 휘말렸는지 상상도 못할 걸. 민주는 상황을 통제하려 했다. 다은 씨, 진정해. 우리 차분하게 얘기하자. 차분하게? 다은은 분노의 파도가 치솟는 것을 느꼈다. 차분하게라니, 당신, 걔한테도 아내랑 이혼하겠다고 약속했어? 그리고 똑같은 호텔로 데려갔어? 아니면 장소는 바꾸나?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소희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다은과 민준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잠깐만, 그녀가 천천히 말했다. 이 여자한테 아내랑 이혼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민준은 창백해졌다. 소희야, 그건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바로 그거야. 다은이 폭발했다. 넌 나도 똑같이 이용했어. 황금 같은 미래를 약속하고 사랑에 대해 말하고 그러고는 그냥 질린 장난감처럼 버렸지. 소희는 한 걸음 물러섰다. 그녀의 얼굴은 충격으로 일그러졌다. 민준 씨, 이거 사실이야? 자기야. 그가 그녀에게 손을 뻗으며 말을 시작했다. 그건 오래전 일이야. 아무 의미도 없어. 아무 의미도 없다고? 다은이 가까이 다가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에 떨리고 있었다. 당신에게는 아무 의미 없을지 몰라도 나에게는 내 인생의 전부였어. 나는 당신을 믿었어. 우리가 함께 할 거라고 생각했어. 다은 씨, 과장하지 마. 우리는 진지한 관계에 대해 얘기한 적 없어. 거짓말. 그녀는 소리쳤다. 당신은 내가 특별하다고 했어. 오래간만에 만난 사람이라고 했어. 이혼할 거라고 했어. 날 섬으로 데려갔잖아. 소희는 커지는 공포심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맙소사 민준 씨, 당신은 나한테 우리 사이에 특별한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약속했잖아. 내가 당신만의 여자가 되길 원한다고 했잖아. 너한테도 똑같이 말했지. 다은이 쓰게 웃었다. 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똑같은 말, 똑같은 약속. 민주는 상황을 통제하려 했다. 그만. 둘 다 진정해. 여긴 직장이지.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아니야. 직장? 다은이 그를 향해 돌아섰다. 직장을 당신의 바람 피우는 장소로 만든 건 바로 당신이야. 당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여자들을 강요하고 있어. 아무도 나를 강요하지 않았어. 소희가 분개하며 말했다. 나 스스로 원했어. 물론 원했겠지. 다은은 동정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보았다. 그가 말을 예쁘게 할 줄 아니까. 승진 월급 인상을 약속하니까. 그러다가 네가 질리면 새로운 젊고 어리석은 여자를 찾을 거야. 민주는 다은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만, 너무 멀리 갔어. 다은은 분노가 완전히 자신을 사로잡는 것을 느꼈다. 너무 멀리 간 건 바로 당신이야. 그리고 그녀는 참지 못했다. 일주일 동안 자신 안에 쌓아왔던 모든 고통, 굴욕, 분노가 터져나왔다. 다은은 손을 휘둘러 있는 힘껏 민준의 뺨을 때렸다. 뺨 맞는 소리가 사무실에서 총성처럼 울렸다. 민준은 빨갛게 달아오르는 뺨을 어안이 벙벙한 채 만졌다. 정말 역겨운 인간이네요. 다은이 쉿소리를 내며 말했다. 역겹고 비열한 인간. 내가 감히 나를 때려? 그가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다는 듯 속삭였다. 필요하다면
한 번 더 때릴 거예요. 다은은 감정에 떨고 있었다. 사람들을 그렇게 대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여자들의 운명을 가지고 장난쳐도 된다고 생각해요? 소희는 벽에 기대어 가슴에 손을 얹고 벌어지는 광경을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고 있었다. 점차 그녀는 자신이 혐오스러운 게임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민준 씨,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이거 사실이에요? 정말 다른 여자들에게도 그렇게 했어요? 민준은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다. 소희야, 내 말 좀 들어봐. 오지 마. 그녀는 물러섰다. 듣고 싶지 않아요. 다은은 혼란에 빠진 소희와 망신을 당한 민준을 보고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느꼈다. 그녀는 겪은 감정들로 온몸이 떨렸지만 마음속에는 이상한 안도감이 자리 잡았다. 마침내 그녀는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나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문으로 향하며 말했다. 사무실의 모든 사람이 당신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해요. 다은 씨, 서. 민준이 소리쳤다. 후회하게 될 거야. 하지만 그녀는 이미 문을 세게 닫고 사무실을 뛰쳐나갔다. 복도에 있던 몇몇 동료들이 소리에 돌아보았지만 다은은 놀란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을 지나쳐 달렸다.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에 도착해 문을 닫고 의자에 주저앉았다. 아드레날린이 점차 몸에서 빠져나가자 다은은 일어난 일의 규모를 깨닫기 시작했다. 그녀는 상사를 때렸고 스캔들을 일으켰다. 이제 사무실의 모든 사람이 그녀와 민준의 과거 관계에 대해 알게 될 것이다. 다은은 차가운 책상 표면에 이마를 대고 감정을 터뜨렸다. 그토록 오랫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마침내 쏟아져 나왔다. 그녀는 고통과 굴욕,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다시 한번 파괴되었다는 깨달음에 울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을 느꼈다. 마침내 진실이 말해졌다.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다. 다은은 벽 너머로 동료들의 희미한 목소리를 들었지만 말을 알아들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일어난 일에 대한 소문이 사무실에 얼마나 빨리 퍼져나갈지 상상했다. 내일이면 모두가 그녀와 민준의 관계에 대해 알게 될 것이다. 갑자기 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다은은 재빨리 블라우스 소매로 눈물을 닦고 자신을 추스르려 했다. 들어오세요! 그녀는 목소리가 정상적으로 들리도록 애쓰며 외쳤다. 박민준 대표의 비서인 아린 씨가 사무실에 나타났다. 평소 자신감 넘치던 그녀는 지금 당황하고 어색해 보였다. 그녀는 서류를 손에 들고 입구에서 머뭇거렸다. 다은 씨. 그녀가 불확실하게 말을 시작했다. 대표님께서 이걸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아린 씨는 책상으로 다가와 다은 앞에 서류를 놓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동정과 당혹감이 동시에 어려 있었다. 이게 뭐죠? 다은은 비서의 표정만으로도 서류의 내용을 짐작했지만 물었다. 해고되셨어요? 아린 씨가 조용히 말했다. 미안해요, 다은 씨. 다은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다. 해고 통지서였다. 이유는 근무규율 위반 및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표준적인 문구였다. 이런 상황에서조차 민주는 모든 것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리는데 성공했다. 알겠어요. 다은이 속삭였다. 물론 그가 이걸 그냥 넘어갈 리 없었다. 다은 씨, 아린 씨가 그녀에게 몸을 기울였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서를 써드릴 수 있어요. 다른 고용주들에게 다은 씨가 얼마나 훌륭한 전문가인지 말해줄게요. 고마워요. 다은은 눈물 사이로 미소 지었다. 정말 친절하시네요. 아린 씨는 어색하게 잠시 서 있다가 다은을 해고 통지서와 함께 남겨두고 나갔다. 다은은 일어난 일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류를 여러 번 다시 읽었다. 민주는 단순히 그녀를 해고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평판까지 더럽혔다. 어쩔 수 없었다. 짐을 싸야 했다. 다은은 책상에서 판지 상자를 꺼내 개인 물품을 담기 시작했다. 좋아하는 머그컵, 다이어리, 펜, 각 물건은 이 사무실에서 보낸 세월과 그녀가 쌓아온 경력을 떠올리게 했다. 상자가 준비되자 다은은 그것을 들고 출구로 향했다. 복도에서 그녀는 소희와 마주쳤다. 여자는 속상해 보였다. 그녀의 눈은 눈물로 붉어져 있었다. 다은 씨, 소희가 그녀를 멈춰 세웠다. 얘기 좀 해야겠어요. 무슨 할 말이 있겠어?
다은이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넌 네가 원하는 걸 얻었잖아. 미안해요. 소희가 조용히 말했다. 몰랐어요. 그냥 질투하는 줄 알았어요. 질투라고? 다은이 쓰게 웃었다. 그런 남자한테? 소희 씨, 내가 경고하려고 했지만 넌 듣고 싶어 하지 않았지. 알아요. 소희는 눈을 내리깔았다. 내가 바보였어요. 하지만 이해해줘요. 난 이 일이 필요했어요. 그만둘 여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사랑 잘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네. 다은이 그녀의 말을 끊었다. 소희는 얼굴을 붉혔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당신은 이해 못해.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 이해해. 다은은 상자를 한 손에서 다른 손으로 옮겼다. 단지 결과는 항상 똑같을 뿐이지. 다은 씨, 미안해요. 소희가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이렇게 되길 원한 건 아니었어요. 다은은 여자를 유심히 보았다. 그녀의 눈에서 그녀는 교활함이 아닌 진정한 후회를 보았다. 아마도 소희는 정말로 자신이 어떤 게임에 휘말렸는지 깨달은 모양이었다. 개인적인 감정은 없어. 다은이 조용히 말했다. 그냥 대표님께 더 젊은 직원이 필요했을 뿐이야.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소희를 지나쳐 사무실 출구로 향했다. 뒤에는 수년간의 근무, 경력, 안정이 남았다. 앞에는 미지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다은은 절망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속에 자유로운 느낌이 자리 잡았다. 마침내 그녀는 자신에게 고통을 주던 유해한 환경과 사람에게서 벗어났다. 거리로 나온 다은은 멈춰서서 신선한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앞에는 많은 불확실성이 있었지만 그녀는 해낼 것이다. 그녀는 반드시 해낼 것이다. 집에 돌아온 다은은 짐 상자를 현관에 그대로 던져두고 소파에 쓰러졌다. 아파트의 정적이 그녀를 짓눌렀고 그날의 사건들을 머릿속에서 계속 되감게 했다. 해고 스캔들, 동료들의 시선, 모든 것이 하나의 고통스러운 덩어리로 뒤섞였다. 그녀는 창밖이 어두워질 때까지 한 곳을 응시하며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마침내 다은은 더 이상 혼자만의 생각에 잠겨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털어놓고 마음을 풀어야 했다.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인 보경이었다. 대학교 시절부터 그들은 첫사랑, 결혼, 이혼, 경력의 부침 등 많은 것을 함께 겪었다. 이 상황에서 다은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보경이었다. 다은은 휴대폰을 찾아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통화 연결음이 끝없이 길게 느껴졌다. 여보세요, 다은아. 친구의 활기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떻게 지내? 한동안 전화가 없었네. 보경아. 다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 좀 봐야겠어. 급하게? 톤이 즉시 바뀌었다. 무슨 일이야? 너 울어. 아니, 그러니까. 응. 다은은 흐느꼈다. 상황이 너무 안 좋아, 보경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지금 어디야? 집. 근데 여기 못 있겠어. 나가야겠어. 기분 전환이 필요해. 알겠어? 보경은 진정시키는 목소리로 말했다. 블루문바에서 만나자. 내 승진 축하했던 그 바, 기억나? 응, 기억나. 몇 시에? 1시간 후에. 올 수 있어? 갈 수 있어. 다은은 긴장이 약간 풀리는 것을 느꼈다. 고마워, 보경아. 넌 정말 좋은 친구야. 아직 고마워하긴 일러. 먼저 무슨 일 있었는지 말해봐. 1시간 후에 보자. 다은은 전화를 끊고 욕실로 향했다. 거울 속에는 눈물로 빨개진 눈과 헝클어진 머리를 한 여자가 그녀를 보고 있었다. 최소한 조금이라도 자신을 추스려야 했다. 뜨거운 샤워는 긴장을 푸는 데 도움이 되었고 가벼운 화장은 눈물 자국을 감췄다. 다은은 너무 화려하지도 그렇다고 상복 같지도 않은 짙은 남색 드레스를 골랐다. 그녀는 벌어지는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품위 있게 보이고 싶었다. 블루문바는 은은한 조명과 나지막한 재즈 음악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가죽 소파와 어두운 나무 테이블이 있는 아늑한 곳이었다. 이곳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대화가 들릴 걱정 없이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었다. 보경은 이미 구석 테이블에서 주기적으로 시계를 보며 기다리고 있었다. 다은을 보자 그녀는 벌떡 일어나 친구를 껴안았다.
맙소사, 너 정말 안 좋아 보여. 그녀는 다은의 얼굴을 유심히 살피며 외쳤다. 무슨 일이야? 우선 마시자. 다은이 푹신한 의자에 앉으며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고 나서 다 얘기해 줄게. 보경은 깔끔한 턱수염과 다정한 미소를 지닌 젊은 웨이터를 불렀다. 무엇을 주문하시겠어요? 그가 수첩을 꺼내며 물었다. 모히토 2잔. 보경은 다은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그리고 럼 많이 넣어주세요. 혹시 더 센 건 어때? 다은이 제안했다. 롱 아일랜드나 코스모폴리탄 같은 거. 다은아, 나 술 잘 못 마시는 거 알잖아. 보경이 웃었다. 하지만 네가 취해야 한다면 코스모폴리탄 마시자. 너무 빠지지는 말고. 알겠습니다. 웨이터가 고개를 끄덕였다. 코스모폴리탄 2잔이요. 안주는 뭐로 하시겠어요? 치즈랑 과일 플래터요. 보경이 말했다. 그리고 견과류도요. 웨이터가 떠나자 보경은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친구를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자, 이제 말해봐. 무슨 일이야? 다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 오늘 해고당했어. 뭐라고? 보경은 자리에서 거의 뛰어오를 뻔했다. 해고라니? 왜? 내가 너한테 얘기했던 박민준 기억나? 내 상사? 보경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네가 바람피웠던 그 유부남 상사. 그 사람. 다은은 눈을 내리깔았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최악으로 끝났어. 웨이터가 칵테일을 가져왔고 다은은 즉시 한 모금 크게 마셨다. 알코올이 목을 태웠지만 그녀는 계속 마셨다. 순서대로 말해봐. 보경은 훨씬 더 조심스럽게 칵테일을 마시며 요구했다. 우리 회사에 새로운 직원 있다고 말했던 거 기억나? 소희라고. 내 말대로 모든 남자한테 추파를 던지던 그 젊은 금발 여자. 바로 걔야. 다은이 쓰게 웃었다. 알고 보니 모든 남자한테 추파를 던진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 전 애인한테 던진 거였어. 오, 안 돼. 보경이 속삭였다. 설마 그건 아니라고 말해줘. 다은은 잔을 비우고 손짓으로 웨이터를 불렀다. 박민준이 걔한테 넘어갔어. 그리고 제일 역겨운 게 뭔지 알아? 똑같은 수법, 똑같은 말을 썼다는 거야. 코스모폴리탄 2잔 더요. 보경이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온 웨이터에게 말했다. 그리고 더 세게 만들어주세요. 며칠 동안 그 애가 그 사람 주위를 맴도는 걸 지켜봤어. 웨이터가 떠나자 다은이 말을 이었다. 계속 그의 사무실에 들어가서 몇 시간씩 머물렀고 나는 질투와 분노로 미쳐가고 있었지. 다은아, 보경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냥 지나쳤어야 한다고는 생각 안 해봤어? 내 말은 너희 헤어졌잖아. 헤어졌다고? 다은은 웃었지만 그 웃음은 히스테릭하게 들렸다. 보경아, 그는 그냥 날 질린 장난감처럼 버렸어. 그리고 이제 새 장난감을 가져와서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보경은 손을 뻗어 친구의 손등을 덮었다. 네가 상처받은 건 이해하지만 네가 뭘 할 수 있었겠어? 참을 수가 없었어. 다은은 웨이터가 새 칵테일을 테이블에 놓자마자 그것을 움켜쥐었다. 오늘 그의 사무실에 쳐들어가서 그들을 목격했어. 보경아, 네가 그 광경을 봤어야 해. 뭘 봤는데? 걔가 그의 무릎 위에 앉아 있었어. 다은은 점점 더 큰 소리로 말했고 옆 테이블에 몇몇 손님들이 돌아보았다. 그가 그녀의 목에 키스하고 껴안고 있었어. 한때 나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조용히, 조용히. 보경이 그녀를 진정시켰다. 여기 사람들 있잖아. 그 다음엔 어떻게 됐어? 그 다음엔 참을 수가 없었어. 내가 생각하는 모든 걸 그에게 쏟아냈어. 그리고 다은은 칵테일을 마시며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뭐? 그리고 그의 뺨을 때렸어. 뭐라고? 보경은 거의 살에 들릴 뻔했다. 내 상사를 때렸다고? 상상해봐. 다은은 알코올이 효과를 발휘하며 혀가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가 얼마나 쓰레기 같은 놈이었는지 상상해봐. 날 이용하고 버리고 이제 다른 여자한테 똑같은 짓을 하고 있잖아. 친구야. 보경은 고개를 저었다. 내가 유부남, 특히 상사랑은 엮이지 말라고 경고했잖아. 알아. 다은은 손을 내저었다. 네가 옳았어. 하지만 그때는 이게 진짜 사랑이라고.
우리가 천생연분이라고 생각했어. 그가 뺨 맞고 나서 뭐라고 했는데? 별말 안 했어. 아마 충격받았겠지. 나는 도망쳤고. 그리고 다은은 한 모금 더 마셨다. 그의 비서가 와서 해고 통지서를 가져왔어. 이유가 뭔데? 공식적으로 널 해고한 이유가 뭐야? 근무규율 위반 및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다은이 인용했다. 봐, 얼마나 교활한지. 자기는 보호하고 나를 가해자로 만들었잖아. 개자식, 보경이 욕을 했다. 표현이 거칠어서 미안하지만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네. 제일 웃긴 게 뭔지 알아? 다은은 이미 꽤 취해서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며칠 전에 정말 괜찮은 남자를 찾는데 이제 여기 실업자에 술 취해서 앉아있네. 정말 바보 같지. 바보라니. 보경이 놀라워했다. 유부남 상사랑 엮이면서 뭘 기대한 거야? 그 남자는 누군데? 내가 아는 사람이야? 다은은 집중하려 애쓰며 생각에 잠겼다. 우리 회사 IT 직원인데 이름이 뭐였더라? 안태준. 다은은 기억해내고 미소 지었다. 아주 착하고 똑똑해. 나한테 레스토랑 가자고 했는데 내가 거절했어. 바쁘다고 말했지. 사실은 내 유부남 상사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고. 보경이 단정 지었다. 바로 그거야. 다은은 칵테일을 한 모금 더 마시고 어지러움을 느꼈다. 내가 정말 바보 같지, 보경아. 글쎄, 바보든 아니든 좋은 교훈은 얻었네. 친구가 철학적으로 말했다. 그러면 다시 꼬셔보는 건 어때? 누구를? 다은이 이해하지 못했다. 그 안태준이라는 사람 말이야. 보경이 웃었다. 아직 모든 걸 바로잡기에 늦지 않았을 수도 있어. 그럴까? 다은의 얼굴이 밝아졌다. 하지만 어떡해. 난 이제 그 회사에서 일하지 않잖아. 그리고 어쨌든 그는 분명히 기분 상했을 거야. 혹시 그 사람 전화번호나 SNS 계정 있어? 사내 메신저에 있어. 다은은 휴대폰을 찾으려고 핸드백을 뒤졌지만 아마 접근이 이미 차단됐을 거야. 시도해봐. 보경이 고집스럽게 말했다. 혹시 아직 안 했을 수도 있잖아. 다은은 앱을 열고 놀랐다. 작동되네. 아마 내일 차단할 텐데 오늘 잊어버렸나 봐. 잘 됐네. 보경이 가까이 다가왔다. 그 사람한테 메시지 보내. 뭐라고 보내? 다은은 당황했다. 안녕하세요. 제가 당신을 찾지만 이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당연히 아니지. 보경은 눈을 굴렸다. 좀 중립적인 걸 보내.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보고 그 사람에 대해 생각했다고 말해. 보경아, 나 취했어. 다은이 항의했다. 이상한 걸 쓸지도 몰라. 그럼 지금은 보내지 마. 친구가 동의했다. 하지만 그의 연락처는 저장해둬. 내일 정신 차리고 뭘 할지 결정해. 다은은 순순히 안태준의 번호를 자신의 개인 휴대폰에 옮겨 적고 칵테일을 더 주문했다. 알코올은 그녀가 오늘 겪은 고통과 굴욕을 잊고 잠재우는 데 도움이 되었다. 있잖아, 보경아. 새로운 음료가 나왔을 때 그녀가 말했다. 어쩌면 이게 더 잘된 일일지도 몰라. 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가 된 건지도. 당연히 더 잘된 거지. 친구는 이미 말을 제대로 하기 힘들었지만 지지했다. 넌 젊고 예쁘고 똑똑하잖아. 다른 직장, 다른 남자를 찾을 거야. 다른 직장이라. 다은이 말했다. 박민준이 나쁜 추천서를 주면 어떡하지? 모든 고용주가 내가 스캔들을 일으킨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면 그렇지 않을 거야. 보경이 단호하게 말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뭔가 방법을 찾을 거야. 나 인사팀에 아는 사람 있잖아. 넌 정말 좋은 친구야. 다은은 거의 울 뻔했다. 내 얘기 들어줘서 고마워. 별말을. 보경이 친구를 껴안았다. 우리가 몇 년 친구인데 항상 서로를 지지해야지. 그들은 밤늦게까지 바에 앉아 칵테일을 연달아 주문했다. 다은은 친구에게 민준과의 관계에 대한 모든 세부 사항을 털어놓았고 보경은 때때로 논평하고 지지하며 들어주었다. 기억나? 그들이 이미 꽤 취했을 때 다은이 말했다. 내가 너한테 그가 아내와 헤어지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던 거. 기억나? 보경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내가 너한테 그건 다 헛소리라고 했지. 네, 말이 맞았어. 다은은 잔을 들었다.
내가 마침내 정신 차린 걸 축하하자. 그러자 보경이 동의했다. 그리고 다음 남자는 미혼의 괜찮은 사람이기를. 미혼의 괜찮은 남자들을 위하여 다은은 친구와 잔을 부딪히고 남은 칵테일을 단숨에 마셨다. 그들이 헤어지기로 결정했을 때는 이미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간이었다. 둘 다 거의 제대로 서 있지 못해서 택시를 불러야 했다. 너 어떻게 갈 거야? 그들이 바에서 나왔을 때 보경이 물었다. 택시 부를게. 다은은 휴대폰 화면에 집중하려 했지만 글자들이 눈앞에서 흐릿했다. 내가 전화할게. 보경이 그녀에게서 휴대폰을 뺏으며 제안했다. 안 그러면 버튼도 못 누르겠다. 그들이 차를 기다리는 동안 다은이 갑자기 말했다. 보경아, 만약 내가 정말 그 안태준이라는 사람한테 메시지를 보내면 어떨까? 보내. 친구가 지지했다. 단, 내일 정신 멀쩡할 때. 알았어. 다은이 동의했다. 내일 보낼게. 택시는 빨리 도착했다. 보경은 친구를 차까지 바래다 주고 운전사가 주소를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작별 인사를 했다. 몸 조심해. 그녀가 소리쳤다. 그리고 내일 꼭 전화해. 집으로 가는 길은 안개 속 같았다. 다은은 운전사에게 돈을 지불하고 난간을 잡고 계단을 올라갔던 것만 기억했다. 아파트에서 그녀는 드레스도 벗지 않고 화장도 지우지 않은 채 침대에 쓰러졌다. 다음 날 아침, 다은은 머리 위로 트럭이 지나간 것 같은 느낌으로 잠에서 깼다. 커튼이 쳐지지 않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밝았다. 그녀는 신음하며 일어나려 했지만 즉시 메스꺼움을 느꼈다. 맙소사. 그녀는 천천히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머리를 감싸며 속삭였다. 왜 그렇게 마셨을까? 어젯밤의 기억이 점차 돌아왔다. 바, 칵테일, 보경과의 대화, 그리고 안태준이라는 그 남자에 대한 무언가. 그의 전화번호를 적어둔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 다은은 남자나 새로운 관계에 대해 생각하기에는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았다. 정신을 차리고 샤워하고 커피를 마시고 그녀의 삶이 변해버린 이 엉망진창을 정리해야 했다. 다은은 아파트 창가에 서서 뜨거운 커피 머그잔을 가슴에 안고 있었다. 유리창 밖으로는 가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방울은 마치 그녀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자신의 눈물을 반영하듯 천천히 아래로 흘러내렸다. 민준이 그녀의 삶에서 떠난 지 이미 며칠이 지났다. 고통스러운 공허함과 대답 없는 수많은 질문만을 남긴 채 이제 그만. 그녀는 자신에게 속삭이며 창턱에 머그잔을 놓았다. 뭔가 해야 해. 테이블 위의 휴대폰이 또 다른 SNS 알림으로 진동했지만 다은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곳에 민준이 다른 누군가와 함께 있는 사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가 지금 가장 보고 싶지 않은 것이었다. 생각들이 새장 속의 새처럼 머릿속에서 어지럽게 맴돌았다. 직업도 없다. 친구들은 조언으로 너무 성가시게 굴고 이 도시는 갑자기 모든 구석에서 민준을 떠올리게 했다. 모든 카페, 모든 공원, 모든 거리가 그들의 함께한 산책, 데이트, 그리고 결코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계획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었다. 어쩌면 당분간 여기서 떠나야 할지도 몰라. 다은이 소리내어 말했고 이 생각은 구원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책상으로 다가가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연락처 중에서 부모님을 찾았다. 다은은 민준과의 관계에 빠져 몇 달 동안 그들에게 전화하지 않았다. 죄책감이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일, 계획, 피로를 핑계로 그들을 너무 드물게 찾아뵈었다. 다은의 손가락이 번호를 누를 때 떨렸다. 통화 연결음이 끝없이 길게 느껴졌다. 여보세요? 익숙하고 따뜻한 어머니의 목소리가 그녀의 눈에 다시 눈물이 차오르게 했다. 엄마, 저예요. 다은이 겨우 말했다. 얘야, 정말 반가운 소식이구나. 어떻게 지내? 목소리가 좀 이상하네. 이문경 씨의 목소리에서 즉시 걱정이 묻어났다. 다은은 자신을 추스르려 했다. 어머니를 속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거짓말을 하기로 했다. 엄마, 저 휴가 받았어요. 목소리는 그녀 자신에게도 설득력 없게 들렸다. 괜찮으시면 몇 주 동안 댁에 가 있을게요. 물론이지 얘야. 우린 정말 기쁠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에 담긴 기쁨은 진심이었다.
오랫동안 못 봤구나. 아빠가 바로 어제 네가 언제 오냐고 물어보셨어. 일은 어쩌고? 한창 바쁠 때 휴가라니 이상하네. 괜찮아요, 엄마. 그냥 좀 쉬어야 해요. 다은은 감정을 억누르려 애쓰며 눈을 감았다. 내일 바로 갈게요. 알겠다, 얘야. 기다리고 있을게. 네가 좋아하는 사과파이 만들어 놓을게. 어머니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지만 설명을 강요하지는 않았다. 통화 후 다은은 약간의 안도감을 느꼈다. 하루 후면 모든 것이 익숙하고 안전한 부모님 댁에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그곳에는 민준에 대한 기억이 없을 것이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을 추스를 수 있을 것이다. 그녀는 마치 마음이 바뀔까 두려운 듯 열에 들뜬 서두름으로 여행 가방을 싸기 시작했다. 그녀는 거의 기계적으로 물건을 챙겼다. 청바지, 스웨터, 속옷, 화장품 파우치. 마지막 순간에 침대 옆 탁자에 있는 민준의 사진에 시선이 꽂혔다. 손이 그쪽으로 뻗어갔지만 다은은 날카롭게 손을 거두고 등을 돌렸다. 안 돼.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그만.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여행 가방을 차에 싣고 도시를 빠져나왔다. 라디오에서는 이별에 관한 슬픈 노래가 흘러나왔고, 다은은 서둘러 뉴스로 채널을 돌렸다. 그녀 자신의 고통을 상기시키는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었다. 시골 마을까지는 약 4시간이 걸렸다. 다은은 숲을 통과하는 길로 가기로 했다. 그쪽이 조금 더 짧았고 자연이 그녀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었다. 길 양옆의 나무들은 가을 옷을 입고 있었다. 나뭇잎들은 노랗고 빨갛게 불타오르며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냈다. 길의 약 절반쯤 왔을 때 도로가 특히 빽빽한 덤불 사이로 구불구불 이어지는 곳에서 다은은 앞에서 무언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동물이 길로 뛰쳐나온 줄 알았지만 자세히 보니 사람이었다. 어린아이였다. 7살이나 8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숲속 산책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얇은 재킷과 청바지를 입고 좁은 숲길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녀의 검은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다은은 급브레이크를 밟고 차에서 뛰쳐나왔다. 얘야, 아가, 무슨 일이니? 그녀는 아이에게 달려가 쪼그려 앉아 눈높이를 맞췄다. 여자아이는 공포와 절망이 어려 있는 큰 갈색 눈으로 겁에 질려 그녀를 쳐다보았다. 길을 잃었니? 다은이 손을 내밀며 부드럽게 물었다. 여자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흐느꼈다. 이름이 뭐니? 아가? 베라예요. 아이가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베라, 정말 예쁜 이름이구나. 다은은 가능한 한 차분하고 다정하게 말하려 애쓰며 미소 지었다. 어디 사니? 여기서 멀어? 마을에요. 베라는 소매로 코를 닦았다. 큰 집들 쪽으로 길이 꺾이는 곳에요. 다은은 그 마을을 알았다. 바로 그녀가 가고 있는 곳이었다. 운명이네. 그녀는 생각했다. 베라, 숲속에서 혼자 뭐 하고 있었어? 그녀는 아이의 손을 잡고 차로 이끌었다. 여긴 위험할 수 있어. 도망쳤어요. 베라는 앞좌석에 올라타며 고백했다. 부모님이 싸웠어요. 이혼하려고 하셔서 제가 도망치기로 결심했어요. 다은의 마음이 아팠다. 이 작은 아이도 가족의 비극을 겪고 있었다. 어른인 다은과 달리 그녀는 아이처럼 순진하게 행동하기로 결정한 것이었다. 이해해. 다은은 차에 시동을 걸며 말했다. 그런데 왜 도망치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 어떤 영화에서 봤는데 거기서도 여자아이 부모님이 이혼하려고 했는데 걔가 도망쳤어요. 부모님이 걔를 찾는 동안 화해했어요. 베라는 안전벨트를 매며 설명했다.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다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이의 논리는 감동적이면서도 동시에 무서웠다. 베라, 내 부모님이 얼마나 걱정하실지 상상이나 되니? 그녀는 도로로 빠져나가며 말했다. 아마 벌써 온 동네를 뒤지며 널 찾고 계실 거야. 저한테 신경 안 써요. 여자아이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너무나 어른스러운 씁쓸함이 묻어 있어서 다은은 움찔했다. 항상 뭔가 바쁘세요. 엄마는 울고 아빠는 소리 지르고 저한테는 시간이 없어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확신해. 다은은 그녀를 위로하려 애썼다.
부모님은 싸울 수 있지만 그렇다고 널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야. 베라는 창밖을 응시하며 침묵했다. 다은은 아이의 마음이 아이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고통으로 찢어지고 있음을 느꼈다. 이 상황은 그녀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했다. 비록 그녀의 부모님은 결코 이혼을 원하지 않았지만 그들에게도 힘든 시기는 있었다. 30분 후 그들은 기름을 넣어야 했다. 다은은 마을 외곽의 작은 주유소에 멈췄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에 콧수염을 기른 50대 남자인 주유소 직원이 차로 다가왔다. 베라를 보자 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손이 떨렸다. 조심해서 차에서 내리세요. 그가 창문으로 몸을 기울이며 속삭였다. 이 아이, 마동철 회장님 따님입니다. 그래서요? 다은은 문제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놀랐다. 그 마동철이라는 사람이 누군데요? 주유소 직원은 불안하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차에서 내리시면 제가 다 설명해 드릴게요. 그가 간절히 요청했다. 다은은 마지못해 차에서 내렸다. 주유소 직원은 즉시 그녀의 팔을 붙잡고 차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데려갔다. 정말로 마동철 회장님이 누군지 모르세요?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그녀를 보았다. 모르는데요. 다은이 인정했다. 저 여기 10년 만에 와요. 그 사람이 무슨 연예인이라도 되나요? 이 동네 실세입니다. 주유소 직원은 속삭임으로 목소리를 낮췄다. 이 일대 전체를 꽉 잡고 있어요. 그리고 이틀째 온 지역을 뒤지며 따님을 찾고 있어요. 자기 사람들 전부 동원해서요. 만약 그가 알게 되면. 그는 강력한 엔진 소리를 듣고 말을 멈췄다. 검은색 대형 세단 2대가 썬팅된 유리창을 하고 주유소로 접근하고 있었다. 다 끝났네요. 주유소 직원은 뒤로 물러서며 내뱉었다. 뭐가요? 뭐가 끝났다는 거죠? 다은이 이해하지 못하고 돌아보았다. 세단들은 주유소 바로 앞에 멈췄다. 첫 번째 차에서 40대 남자가 내렸다. 키 크고 어깨가 넓으며 값비싼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험상궂었고 눈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의 뒤를 따라 검은 선글라스를 낀 진짜 덩치 큰 보디가드 2명이 내렸다. 아빠! 베라는 남자를 보고 기쁘게 소리치며 다은의 차에서 뛰쳐나왔다. 마동철은 딸을 팔에 안았고 순간 그의 험상 뜨는 얼굴이 부드러워졌다. 그는 눈을 감고 딸을 꼭 껴안았다. 베라, 내 딸. 그가 속삭였다. 우리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그의 시선은 다은에게로 옮겨갔다. 그가 부하들에게 고갯짓하자 그들은 즉시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놔요. 다은은 벗어나려고 애쓰며 소리쳤다. 뭐 하는 거예요? 전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요청에 신경 쓰지 않았다. 덩치 큰 남자들은 그녀를 세단 중 하나로 끌고 가 뒷좌석에 밀어 넣었다. 그들 중 한 명은 그녀 옆에, 다른 한 명은 운전석 옆 앞 좌석에 앉았다.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당신들 대체 누구예요? 다은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렸다. 그녀는 평생 이런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없었다. 설명을 요구합니다. 대답은 침묵이었다. 남자들은 돌 조각상처럼 말없이 앉아 있었다. 다은은 옆 거울을 통해 2번째 세단이 뒤따라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차에는 분명히 마동철과 그의 딸이 타고 있을 것이었다. 차들은 구불구불한 시골길을 15분 정도 달리다가 높은 담으로 둘러싸인 큰 집 앞에서 멈췄다. 잘 가꾸어진 정원과 여러 부속 건물이 있는 진짜 저택이었다. 보디가드 중 한 명이 차에서 내려 마동철을 위해 문을 열어주었다. 그가 다은이 앉아있는 차로 다가와 열린 창문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아무 표정도 없었다. 내 딸이 네가 숲에서 자기를 찾았다고 하더군. 그가 다은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건조하게 말했다. 네. 그녀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가능한 한 차분하게 말하려 애쓰며 고개를 끄덕였다. 길을 단축하려고 숲을 통과해서 갔어요. 거기서 베라를 봤어요. 집까지 태워주겠다고 제안했고요. 전 정말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여기 사람 아니지? 마동철이 그녀의 얼굴을 계속 살피며 물었다. 예전에 여기 살았어요. 지금은. 부모님 댁에 가던 길이었어요. 다은이 대답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공포가 어려 있었지만 점차 분노가 섞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당신들은 날 붙잡아둘 권리가 없어요. 이건 납치예요. 조용히 해. 마동철이 눈을 가늘게 뜨며 쉿 소리를 냈다. 애를 겁주잖아. 다은은 돌아보았고 베라가 다른 차 옆에 서서 걱정스럽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 아이는 분명히 그녀를 걱정하고 있었다. 들어보세요. 다은은 용기를 냈다. 베라는 당신과 아내를 화해시키려고 도망쳤어요. 날 여기 붙잡아두는 대신 당신들 개인 문제나 해결하세요. 아이가 고통받고 있잖아요. 마동철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는 갑자기 차 안으로 손을 뻗어 다은의 턱을 붙잡고 자신 쪽으로 끌어당겼다.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그가 오직 그녀만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조용히 쉿소리를 냈다. 아파요. 다은의 눈에는 신체적인 고통과 굴욕으로 눈물이 맺혔다. 아니면 제가 당신 딸을 찾아준 것에 대해 이렇게 보답하기로 결정한 건가요? 그 순간 그녀의 가방에서 휴대폰이 울렸다. 벨소리가 긴장된 침묵을 깼다. 덩치 큰 남자 중 한 명이 다은의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마동철에게 건넸다. 화면에는 미소 짓는 중년 여성의 사진과 함께 엄마라는 글자가 떠 있었다. 회장님, 전화 옵니다. 보디가드가 말했다. 마동철은 사진을 유심히 보았고 그의 얼굴 표정이 극적으로 변했다. 험상 눈음은 놀라움으로 그리고는 당혹감과 비슷한 무언가로 바뀌었다. 잠깐, 당신 이문경 선생님 따님이야? 그가 완전히 다른 톤으로 물었다. 네. 다은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흐느꼈다. 마동철은 말없이 그녀에게 휴대폰을 돌려주고 한 걸음 물러섰다. 미안하군. 그가 말했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진심 어린 후회의 기색이 들렸다. 오해가 좀 있었어. 그는 부하들을 향해 돌아섰다. 얘들아, 저 아가씨 차 있는 곳까지 데려다주고 집까지 모셔다 드려. 머리카락 한 올도 다치게 하지 마. 알겠나? 알겠습니다, 회장님. 보디가드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은은 여전히 일어난 일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차에 앉아 있었다. 어떻게 그녀의 어머니가 이 위험한 남자를 알 수 있을까? 그리고 왜 이문경 선생님의 이름을 언급하자 그의 태도가 그렇게 극적으로 변했을까? 마동철이 다시 한번 차로 다가왔다. 다시 한번 오해에 대해 사과하지. 자네 어머니께는 마동철이 안부 전해달라고 해. 그가 이제 거의 다정하게 말했다. 그리고 내 딸을 무사히 집으로 데려와줘서 고맙네. 그는 돌아서서 베라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다. 아이는 돌아보며 다은에게 손을 흔들었다. 보디가드들은 다은을 그녀의 차가 기다리고 있는 주유소로 다시 데려다 주었다. 부모님 댁으로 가는 내내 검은 세단이 뒤따랐다. 분명히 마동철의 호위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다은이 마침내 화단과 마당에 사과나무가 있는 작고 아늑한 부모님 댁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심장은 겪은 스트레스로 여전히 두근거리고 있었다. 문턱에는 이미 차 소리에 이끌려 나온 어머니가 서 있었다. 다은아, 내 딸. 이문경 씨는 딸을 껴안았지만 검은 세단을 보고는 즉시 몸을 뗐다. 그런데 왜 마동철이 사람들이 널 따라오는 거니? 엄마, 다은은 놀라움으로 그녀를 보았다. 이 동네 실세를 어떻게 아세요? 이문경 씨는 다은이 어린 시절부터 기억하는 바로 그 웃음을 터뜨렸다. 내 제자였잖니. 어머니가 차에 탄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며 말했다. 마동철, 문제아에 말썽꾸러기고 항상 반 친구들이랑 싸웠지. 그런데 지금은 온 마을을 공포에 떨게 한다고 하더구나. 인생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다은은 놀라움에 입을 벌린 채 서 있었다. 이 험상궂고 위험한 남자가 한때는 그녀의 어머니가 수학이나 국어를 가르치던 평범한 학생이었다니. 저녁에 온 가족이 저녁 식사를 위해 모였다. 은퇴한 역사교사인 아버지 김철민 씨는 딸의 마동철과의 모험 이야기를 유심히 들었다. 내일 당장 그 마동철이라는 놈한테 가서 따져야겠다. 아버지가 주먹을 쥐며 화를 내며 말했다. 감히 널 겁주다니. 아빠, 그냥 엮이지 마세요. 다은이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미 다 잘 끝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사과도 했잖아요.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아버지가 고집했다. 사람들을 그냥 그렇게 겁주면 안 돼. 여보, 그만해요.
임은경 씨가 끼어들었다. 마동철은 항상 충동적이었어요. 중요한 건 다은이가 무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에 오래 있을 거니? 어머니가 화제를 바꾸며 물었다. 몇 주 동안요. 다은은 그날 처음으로 진정으로 안전하다고 느끼며 미소 지었다. 무슨 일 있었니? 어머니는 항상 보여주고 싶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보는 모성의 어린 시선으로 딸의 얼굴을 살폈다.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휴가 받았어요. 다은은 거짓말을 반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아니면 그 애인이랑 헤어졌니? 어머니는 그녀의 생각을 읽으려는 듯 눈을 가늘게 떴다. 다은은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는 항상 너무 통찰력이 좋았다. 네, 엄마. 항상 엄마 말이 맞네요. 그녀가 인정했다. 지금은 그 얘기 하지 말아요. 물론이지, 얘야. 어머니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준비되면 얘기해줘. 그날 밤 다은은 그날의 사건들을 머릿속에서 되감으며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숲에서의 우연한 만남 하나가 어떻게 하루를 그렇게 극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이상했다. 그리고 이 무서운 마동철이 한때 그녀 어머니의 교실 책상에 앉아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더욱 이상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가 여러 날 만에 처음으로 민준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마동철과의 만남에서 온 감정적인 충격이 이별의 고통을 뒷전으로 밀어낸 것 같았다. 어쩌면 이 고향으로의 여행은 정말로 올바른 결정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다음 날 마동철이 직접 거대한 꽃다발을 들고 다은에게 사과하러 왔다. 그는 자신의 딸 베라가 다은을 좋아하게 되었고 그녀를 보모로 맞이하고 싶다고 말했다. 여자는 당분간 도시로 돌아갈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그 제안을 수락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아예 모든 짐을 시골로 옮겨와 그곳에 정착하게 되었다.